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라가 빠개지도록 싸우고 있는 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싸워야 돼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저는 이제 바라는 게 트럼프가 제기한 반중이라는 핵심 화두, 또 도덕적 보수주의, 무한해체에 대한 반대, 이 핵심 화두.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의 공화국이라는 화두가 저 무시무시한 마키아벨리적인 냉혹한 지정학적 비전과 결합하는 걸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51%의 확률은 벌어진다. 그러려면 마가 트럼피즘을 따르는 그러한 흐름이 이 무시무시한 냉혹한 이 그 마키아벨리스트적 그 레알 지오폴리틱스, 현실주의 지정학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건 그래야 이게 결합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러한 아무튼 위대한 그런 정치 내전, 이거 위대한 뒤집기거든요. 트럼프란 현상부터 시작해서 이 뒤집기의 뿌리는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돌이켜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원래 화두가 이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화국을 만들 수 있냐. 이 화두가 나왔던 1700년대 말 미국 혹은 1800년대 한 중후엽까지의 미국은 뭐냐면 자영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도시는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그리고 재산 소유 계급의 층은 비교적 국한돼 있고요. 식자층도 국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20년 전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때 판본을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제 주변에 옛날 그 각국의 옛날 서적을 취미 삼아서 모은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 뭐 한 돈 10억어치 갖고 있어요. 구입가는 팔려고 내놓으면 종이값이야. 네, 아주 고상한 취미죠.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또 외국어를 뭐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글도 잘 안 쓰고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 좀 사변적으로 지내시는 분이에요. 저는 훌륭한 취미라고 봐요. 돈 있으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야. 한 120년 전에 브리타니카 사전을 이렇게 보면 아무 거두절미하고 그냥 나가다가 거두절미하고 쭉 나가다가 고전 그리스어나 라틴어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120년 전에 브리타니카 사전을 편집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리 사전을 보는 사람은 고전 그리스어나 고전 라틴어 정도는 쉽게 읽는 사람이야 라고 전제하고 그 사전을 만들었다는 거지. 식자층의 수준이 제한된 거예요. 1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요. 제가 러시아 문학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제가 러시아 문학을 예를 들어서 뭐 도스토옙스키, 뭐 그다음 톨스토이, 뭐 곤차로프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제가 영어로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대에 비해서 또 미국 생활이 뭐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영어가 특히 읽고 쓰기가 능해요. 그게 영어 소설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근데 미국인이 지은 영어 소설보다도 러시아 사람이 지은 영어 소설을 좋아했어요. 러시아 문학을 좋아해요. 지금은 뭐 별론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곤차로프만 좋아하고 도스토옙스키 곤차로프를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은 별론데.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러시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뭐 18세기 중반의 러시아 소설들이죠. 읽다 보면요. 영어로 읽다 보면 영어로 쭉 번역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불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와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영어 번역하는 사람이 이 대목에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원저자가 불어로 썼다 이거지. 이 대목에서 원저자가 독일어로 썼다. 그래서 그것도 영어로 옮기지도 않고 그냥 불어 독어가 그냥 나와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쓴 거는 영어로 번역하지만 원저자가 불어로 중간에 써놓은 거를 왜냐면 러시아 사교계에서 불어나 독일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상류층이나 지식층이. 뭐 사교계까지 안 가도 지식층 기본적으로 불어 독어를 했으니까. 그리고 라틴어 그리스어도 하고.
그러니까 원 저자가 불어로 써놨으니까 나도 불어로 옮길 수밖에, 불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지식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인문학이라 그럴까 이런 수준이라 그럴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이 되고 이제 대중사회가 되잖아요. 운송혁명이 되고. 그러고 나서 미디어가 바로 튀어나오죠. 전보는 철도랑 같이 깔렸습니다. 철도가 가니까 우리 역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데 너희 역에서 몇 시에 도착해.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역간에. 그래서 전보랑 철도가 같이 가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그 선을 타고 전화가 가고요. 전화는 근데 기술은 빨리 발전됐지만 네트워크 이펙트,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서 남들이 안 깔기 때문에 나도 안 깔아요. 그래서 전화는 발명된 지 한 70년이 돼서 70년 정도가 지나서야 1930년대쯤 돼야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전화보다도 오히려 라디오가 먼저 대중화되죠. 그 다음에 텔레비가 대중화된 건 1950년대죠. 그래서 저는 전화, 전보, 전기, 매스미디어, 전전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언제부터냐면 1860년 경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축 있잖아요. 시간대. 그러니까 동경 시간대, 서울 시간대, 베이징 시간대 이런 시간대가 1863년쯤 60년대 초에 정해져요. 이게 일반화된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철로가 깔리면서 전보가 되니까 너 지금 거기 몇 시야를 서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규칙을 해야죠. 나는 여기가 그전엔 항상 다 어느 지역이든 정오가 정오예요. 해가 여기 뜰 때. 그러니까 내 정오 기준으로 내 6시에 떠났어. 기차가. 대륙을 횡단해. 거기 도착할 때는 시간대를 생각해서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시간대가 들어와요. 어쨌거나 전전매 시대가 이제 오는 건데 이 전전매 시대가 언제까지 간 거냐면은 사실은 인터넷에 의해서 게시판 때는 여전히 전전매예요. 게시판은 우르르 몰려달리는 매스미디어 성향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깨진다고요. 2010년에. 그럼 그전엔 뭐냐? 점점 더 대중사회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고 말하자면 무한해체 속에 원자화된 개인으로 점점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화국의 습속이 점점 더 문드러지죠. 미국 같으면 그게 간신히 유지되는 거죠. 전체주의 혁명, 공산혁명도 없고 폭동도 없고 나치도 없고 안 그러면 이제 미국과 영국만 유지하는 거고 남은 다른 데는 공산혁명의 물결, 나치 물결 이런 거에 막 휩싸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유럽은. 질병을 앓았다고요. 200년 동안. 거기로부터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된 데가 영국이고 더 건강하게 유지된 마지막까지 버텨낸 게 미국이에요. 그 미국마저도 월남전 때 유럽의 질병이 완전히 골수에 파고들었고 1990년경에 동구와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는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나서서 질병을 갖고 이제 장사를 한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과 무한해체 가지고. 이게 언제 그런 위대한 반전이냐. 2010년 얘라니까요. 얘가 이제 인간이란 존재는 미디어에 의해서 규정당하는데 내가 내 관점의 개미소관이라 개인 미디어고 내 관점을 가지고 내가 소통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디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KBS 회장, MBC 회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 잠시 한국이 참 기이한 우연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주기 130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헐버트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현대문명과 자유공화국에 대한 컨셉이 제대로 전해지기 시작한 게 1890년경입니다. 그리고 저게 책으로 퍽 튀어나온 게 1904년 독립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1910년은 일제의 병든 현대, sick modernity죠. 반쪽짜리 현대.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진실 존중도 모르고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개인과 자유도 모르고 그냥 부국강병 약육강식이 최고야 라는 반쪽짜리 그 병든 현대죠. 거기에 우리가 강제 편입당한 거죠. 그런데 1930년경이 되면 일제의 물질주의 발작,
부국강병 야구강식 갖고 이제 만주 먹고 31년에 만주 먹었고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30년경이 발작하는 시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끌려 들어가죠. 1950년에는 소련 중공의 군사 침공에 의한 공산화 전략이 시작되고 그걸 우리가 격퇴하는 그 시기가 시작된 거고요. 1970년에는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미중이 화해를 하고 자기 힘이 약화되니까 중국 끌어들여서 소련 견제하려고 그 다음에 그 오펙이 떠가지고 이제 그 아랍의 이제 자원 중동주의, 자원 민족주의가 튀어나와서 이제 미국을 무릎을 꿇리고 이제 수모를 주고 이제 유가가 튀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뭐 우리를 아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기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게 유신이에요. 저 미국의 혼미한 상태가 저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90년쯤 되면 이제 이 동구 소련 91년이 소련 해체죠. 동구는 89년부터고요. 그래서 저 동구 소련 해체되면서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중국 사랑 떠들고 거기에 빠지고 저거 돈 벌라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 공산주의도 없어진 것 같으니까 이거 공화국 주권 국가 체제를 노골노골하게 뼈를 삭혀갖고 자기들이 만지작거리겠다고 국가 체제를 좀 노골노골 뼈를 삭으려고 보니까 도덕적 무한해체, 역사전복, 무한젠도, 그걸 월스트리트와 학계에 돈이 꼽히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와 학계가 나서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같이 실존적 여건상 북한의 전체주의랑 맞서야 되고 중국 전체주의랑 맞서야 되는 우리 같은 데는 완전히 틀딱 수구가 되는 거예요. 하시라도 전쟁 쳐버릴 수 있는 상태에 위험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사례를 나중에 한번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까 이 미사일이요. 이거 AGM-88 이걸 가지고 미국이 제즘이라고 굉장히 좋은 공대지 미사일을 만들어내요. 그게 2010년경의 일이에요. 자, 한국은요. 북핵도 맞서야 되고 중국도 맞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MB 정부 말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미국한테 저 제즘 파세요라 그랬다고. 제즘 들어오겠다고. 공대지. 저게 그래서 AGM으로 나가요. 그 제즘의 정식 명칭이 AGM 저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AGM 자체는 저기 뭐 레이더 까는 걸로 했는데 제즘 XR 같으면 1,500km인가 가요. 2,000km인가. 제즘 ER만 돼도 1,000km 가거든요. 공대지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제즘이. 그런데 제즘 파세요 하니까 거절을 해요. 미국이. 왜 거절해요? 니들은 틀딱 냉전 전쟁관 같은 기질이 있어. 니들한테 저거 팔아놨다가 저거 갖고 중국이랑 들이받고 북한 들이받아가지고 전쟁 나면 어떡해. 니들 가지지 마. 누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죠. 움직이기는 미국 의회 결정이고. 저는 힐러리 클린턴 작품이라고 봐요. 그때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 고생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이게 말하자면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부터 중국 사랑에 빠져 있고 무한 해체를 주장하는 그런 풍조 30년 동안 야 그거 동성애 그거 하던 말든 지자유지만 그거 가지고 가족을 하면 안 되잖아. 그걸 띄워오고 뭐 그거를 가지고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뭐 엄마 저기 화장품 바르게 남자애들한테 해보고 성 역할 뭐 바꾸는 놀이해서 뭐 여자 옷 입고 여자 흉내 내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사람. 공산주의 전체로 안 돼. 저건 해방시켜야 돼. 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틀딱 극우 전쟁광 수구 꼴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바깥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더라도 한쪽으로는 뭐 기독교 같은 건강한 종교의 그런 흐름도 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덜 빠개지고 견딘 거예요. 견디면서 계속해서 그냥 군사기술 발전시키고 군수산업 발전시키고 미국이 안 파니까
안 주니까 우린 필요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6.25 때 당한 게 있잖아요. 강제 휴전 당했잖아. 아, 그런 다음에 천안함에서 한 방 칠라 그러니까 미국에 야, 치지 마, 치지 마. 손 묶고. 연평도에서 한 방 칠라 그러니까 치지 마, 치지 마. 손 묶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야, 중국 사랑에 니들이 중국 사랑 그렇게 빠져있더라도 우리는 그럼 죽으란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군수산업하고 군사기술한 거야. 그게 요번에 꽃을 피는 거예요. 올해 저는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올해 계약고 기준 세계 2위 할 겁니다. 러시아 못 파니까. 러시아가 못 팔고 있고 중국이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보다 많이 팔면 세계 2위예요. 세계 3위는 가 있고요. 계약고 기준. 참다. 별거를 다 봐.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2010년에 이 개미소관의 시대가 딱 오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아, 인간의 미디어 소통 방식이 바뀌었는데 다 바뀌는 거죠. 우리가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의 기준이 문자의 발명 아닙니까? 소통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미디어가 바뀌면. 이게 지금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여러분이 전부 다 미국의 CNN 회장님 같으신 분이고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KBS 회장님 같으신 분이에요. 전부. 이제 그런 시대라고요. 이제.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그럼 선두주자가 누구야? 폰 제일 잘 만드는 거 누구야? 칩 제일 잘 만드는 거 한국 사람들이네. 삼성이네. 오케이. 그거 제일 열심히 사용하는 거 누구야? 잘 사용하고 한국이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한테 물었어요. 야, 폰을 사용하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카톡이나 이런 거 못 하시는 분 혹시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95인 분이 카톡을 하셔. 물론 좀 제한되지만 오히려 저는 카톡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떤 큰 서비스에 이렇게 속하는 게 싫어서 안 해요. 그리고 맨날 까똑 소리 싫어서 안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고요. 저는 요새 맨날 이제 밀리터리 쪽 그 군사 기술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그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어디죠? 카이가 발표한 그 CG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그냥 그 CG 그래픽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게 가만히 그 네 발 담궈 보면 두 발은 좀 앞쪽으로 몰려 달아 있고 가운데 있는 두 발은 가장자리 두 발은 좀 뒤로 돼 있어요. 저 뭘 보여주려고 그랬을 거냐? 내부 무장창이 이 정도로 내부가 공간이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카이가. 그래서 제가 사이즈가 얼마쯤 돼?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선 길이를 보면요, 저 점점점점에서 빨간 거, 저게 앞뒤로 재보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길이가 470cm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미사일이 365짜리이기 때문에. 너비를 보면요, 미사일과 미사일 사이 공간이 많고 저 미사일이 17.8cm예요. 저게 미티어 미사일이거든요. 그럼 저거 8발 정도의 너비예요. 너비가. 저 미사일의 직경이 17.8이라. 그럼 곱하기 8하면 142cm 나옵니다. 깊이는 F-22, F-35의 그 내부 무장창 깊이랑 똑같이 58cm 적용했어요. 그럼 최적이 얼마 나오냐? 3.92 세제곱미터 나오고요. 이 최적이면 무시무시한 최적이에요. 공간이. 여기에요. 굉장히 큰 거 다 들어가요. 딱 하나 못 들어가는 타우루스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미사일 중에 보통 미사일이 다 365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레이더 까는 미사일 AGM-88 이게 410cm예요. 여긴 들어가요. 그러면 F-22나 F-35는 내부 무장창에 넣을 수 있나요? 못 집어넣어요. F-35, F-22의 내부 무장창은 3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AGM-88은.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라는 그 방산 기업이 있는데 그 단품으로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내요. 전 세계 최고급을.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에 우리가 흑표 전차 수출이 걸려 있는데 노르웨이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흑표랑 기술 제휴를 같이 해서 흑표를 같이 발전시켜 가고 그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오케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콩스버그에 저거 내놔. 그 NSM 미사일. 저게 함대함 미사일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500km 정도 날아가고요. 길이가 395cm예요. 500km 날아가는 550km 나가는 555km인가 날아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 KF-21이 뱃속에 넣고 다니다가 저기 이제 청도 앞에 나오는 항모 때리면 가는 거예요. 콩스버그는 또 이 NSM 미사일은 함대함이지만 똑같은 크기를 발사 방식만 바꿔서 하면 KF-21은 넣을 수 있다고. 이 콩스버그는 요 NSM을 공대지로 바꾸려 그래요. 그러니까 천룡같이 바꾸려 그래요. 근데 그 바꿀 때 F-35 안에 들어갈 수 있게 365짜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린 그럴 필요 없죠. 우리 물론 그거 있으면 우리도 좋아. 우리도 그거 갖다가 쓰면 우리도 F-35 많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들어오면 60대, 더 들어오면 80대 되니까 우리 거기 집어넣으면 되고. 우리 KF-21 상대로 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짧게 할 필요 없다. 우린 타우루스보다 한 40cm 짧으면 될까? 40, 50cm. 그러니까 460 이렇게 되면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굉장히 살벌한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겁먹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북한 자유화 실현할 수 있고요. 중국 제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